네 명의 시각으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정치사색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꾸릴 첫 지도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선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재선의 박정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서 사무총장에도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PK 재선 서범수 의원을 발탁했는데요. 관심은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유임 여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최고위 구성을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친한계 한동훈 대표 외에도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친한계로 임명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지도부 내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인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할 경우에는 친윤계가 5대 그리고 친한계가 4, 그러니까 5대 4의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고 친한계 인사로 교체할 경우에는 친한계가 5, 친윤계가 4로 이렇게 최고위 구성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것이냐 이 여부를 놓고 지금 관측이 다른 상황입니다. 먼저 윤주진 대표께 묻겠습니다. 과연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유임시킬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체의 의지는 있겠으나 저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의 어떤 연원을 살펴보면 원래 과거에는 이제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움직였던 선출직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러닝메이트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여차저차해서 일단 임명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에 원내기구, 즉 원내대표의 직속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위 의장을 선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 대표의 의견도 물론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총회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연히 뭐 정 위원장이 스스로 용퇴를 하고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한 위원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수순으로 간다면 가장 좋은 모양새겠습니다만 정 위원장이 만약에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강제로 사퇴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임명하는 그러한 파국까지 한동훈 대표가 과연 감수할 만큼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과연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또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대표가 취임을 했으면 정무직 당직자들은 당연히 일괄 사표를 내는 것이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양당이 공이 그래왔다고 생각하고 도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일괄 사표를 내놓고도 한동훈 그 당대표가 뭐 탕평이라든지 어떤 당내 어떤 화합을 위해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다시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김재원 최고, 김민전 최고가 다른 이견을 낸 상태에서 정책위 의장이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 이거는 당원들이 봤을 때 아직도 친윤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한동훈 흔들기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총선에서 국민들은 친윤 세력에게 회초리를 때렸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이 친윤 세력에게 회초리를 때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민심과 당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버티기에 나선다? 그러면 국민과 당원이 몽둥이 때린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친한계와 친윤계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서 당원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해서 임명권과 추천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고 또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의총 추인을 거쳐서 임명한다 이런 당원 내용도 있습니다. 또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런 당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친한계와 친윤계에서는 과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놓고 해석이 다른 상황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책위 의장에 대한 임명권이 당대표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정책위 의장 임기 1년 보장이 돼 있지만 이것은 무의미한 규정이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다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의 정책위 의장 임기가 1년이 규정돼 있는데
어떤 당직에 임명권이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임 전국위에서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을 놓고서 친한계와 친윤계 해석이 좀 다른 상황인데 이 해석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네. 임기가 있잖아요, 1년.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눈에 가시 같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가 없었어요.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임기 3년 꼬박 채우고 다 나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원 해석상 만약에 정 의장이 그냥 자진 사임한다면 모르되 끝까지 고수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러나게 할 방법은 전혀 없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정점식 의장이 물러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선출 과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별로 없어요. 정점식 의장이 언제 그 정책위 의장이 됐냐? 지난 5월 12일 날 됐거든요. 2024년 5월 10일. 네.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당대표 없었어요. 그때 누가 그 당대표 역할을 했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미션은 뭐였습니까?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잘 치른 것. 딱 거기까지였는데 저는 왜 유이동 정책위 의장을 물러나게 하고 정점식 의장을 다른 사람도 아닌 황우여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정점식 의장이 물러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뭐 규정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결국 친한계하고 친윤계가 대접전을 벌이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죽기 살기 싸움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핵심에는 당권을 누가 줄 것이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앞으로 각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 부분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번에 역시 2차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부딪히고 난 다음에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 쏠려 있었던 것이다. 이걸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힘이 실려야 되는데 용산이나 아니면 친윤계가 바라볼 때 지도부 구성이 5대4로 만약에 뒤집어질 경우에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더 용산하고 거리두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중질환으로 뭐 나중에 대통령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친윤계가 다수가 될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양보를 못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양보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뭐 공언했던 것처럼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 나왔을 때 지도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의 생각대로 지도부가 밀고 나간다고 할 경우에 그때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용산에서 절대 양보하지 못할 것이다. 않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그걸 최대한 설득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점식 의원 말고 최대한 한동훈 사람이라는 인식을 덜 가질 수 있는 개파색이 옅은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용산에서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사안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정점식 의장의 SNS 등으로 몰려가서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윤준희 대표님 예.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 전망을 해주셨지만 관건은 역시나 정점식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자진 사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좀 시간을 두고 정 의장이 스스로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네. 또 물밑에서 한동훈 대표 측이 이른바 친윤계 최고위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당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에 맞게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거쳤다면은 오히려 그런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미 외부적으로 일종의 팬덤이 몰려가서 좀 사퇴를 촉구하는 좀 그것도 아주 거치게 했다고 하죠. 결국은 이제 그 SNS 계정이 닫힐 정도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정 의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존심에 달린 그런 사안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제 외관상의 충돌 양상으로 번져버린 이상에는 이것이 정 의장의
그 아주 용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여건이 갖추어졌는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잘못된 지지층의 조금 다소 섣부른 행동들이 잘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정점식 의장 때리기에 나선 것이 역효과를 불러왔다. 이런 분석이신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요인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어떤 권력 간의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점식 의장 한 사람의 뭐 결단에 달린 문제는 아니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사실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꼭 친한계하고 친윤계가 거의 전쟁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지금 잠깐 냉각기, 휴전기를 겪고 있는데 누가 먼저 총을 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말지가 결정되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총 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용산이 대통령이 직접 당정관계에 개입하면서 또 들어올 경우에 여론이 특히 당내 지지자들이 더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휴전하거나 냉각기를 갖는 게 양쪽에 있어서 최대 이익이다라고 네. 하는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의장을 굳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의 냉각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뭔가가 있을 때 그때 가가지고 뭔가 행동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때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에 선출된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7월 25일에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광역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자체장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중진급으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들이 시도지사 협의회를 만들었고 당 최고위에 참석하겠다. 또 지역 행정을 넘어서 대통령실 또 당과의 소통을 넓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일단 시도지사 협의회가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지 이틀 뒤에 시도지사 협의회를 만들었고 최고위에도 참석을 하겠다.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국정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협의회 만드는 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이런 협의회가 설립됐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 누구겠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아니고 제 생각에 오세훈 시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오비락 그 비슷하게 이건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가 특히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일단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아무래도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을 사실상 피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도지사 협의회가 최고위에도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광역단체에서도 일을 해봤는데요. 광역단체장들 상당히 바쁜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한다? 그럼 도대체 뭐 월요일마다 갈 건지 수요일마다 갈 건지 언제 갈 건지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되고요. 원래 대통령과 여당의 단체장들은 소통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그 시도지사 광역단체장들 모임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만 모여서 다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최고위에 들어간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삼자로서 한동훈 당대표 힘빼기 아닌가. 아니 본인들이 맡고 있는 광역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당정 협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그 최고위원이 현장 최고위를 돌아가면서 광역별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당대표와 후보와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던 분들이 다 일심단합을 해가지고 뭐 모임을 만들고 최고위까지 들어온다? 이것은 제3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당대표 힘 빼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충청 지역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90%가 넘는 득표율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남은 경선에서도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90%대 뭐 득표율이든 아니면 80% 후반 득표율이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는 뭐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이건 뭐 애초에 전당대회 시작할 때부터 예상됐던 네. 건데요. 결국 최고위원들을 누가 구성할 것이, 어떤 사람이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 이게 더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김두관 후보가 조금 더 선전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은 좀 있는데 김두관 후보가 거기까지는 영향이 아직 안 됐던 것 같아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단순히 견제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건강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다. 원래 예상대로 그 흐름이 그대로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준희 대표께서는 지금 민주당 정당대회 당대표 경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전에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확대명 체제를 완전히 굳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흥미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좀 내려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더 올라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친명 점지를 받은 후보들이 이제 속속들이 가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후보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원래 예상했던 그림대로 점점점 굳혀져가는 그러한 재미없는 전당대회로 결국은 귀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당대표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고위원 경선은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누적 득표율을 좀 준비해 봤는데 지난 21일까지만 하더라도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고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이현주 이렇게 순서로 득표율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8일을 보면 여전히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앞서서 21일까지 누적 득표율에서는 4위를 달리고 있던 김민석 후보가 2위로 올라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른바 명심 후보라고 꼽히고 있는데 앞서 김 후보가 전체 8명 중에서 4위에 그치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김민석 후보를 초청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간접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 표심 결과 김민석 후보의 약진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 결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뭐 물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는 당원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좀 다선의 안정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왜냐? 지금까지 1등, 2등, 3등 후보들의 누적 득표가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표에서 많아야 2만 표 이내인데요. 앞으로 이제 호남의 전당대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호남의 당원이 권리당원이 4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40%만 투표를 한다고 해도 16만 명인데 네. 그럼 이 16만 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사실 유일한 호남의 후보인 민형배 후보에게 쏟아진다고 하면 지금의 구도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본다면 민형배 후보가 크게 지지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호남의 16만에서 20만 표가 어디로 흩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전현희 후보도 사실 그 강남에서 24년 만에 민주당 출신 의원이 됐고 또 치과 의사의 변호사, 여러 가지 여성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으로서 탄압받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약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봉주, 김민석, 전현희 이 세 명의 최고 수석 최고위원 자리는 지켜봐야 될 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텐데 원외인 정봉주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왜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밀어주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지원을 한 것이냐,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그렇다면 과연 정봉주냐 김민석이냐 누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석 의원한테 꽂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거의 100% 김민석 후보가 수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2024년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체육관에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재명 대표 박수로 선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0%가 넘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득표율인가.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대표님이시여 지령만 내리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뭐 강성필 그 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호남에서 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까? 제가 봤을 때 호남에서는요 더 그냥 우르르 김민석 후보 표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차라리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1, 2, 3, 4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딱딱 찍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다 결정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이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볼 때 정봉주 후보는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잡음이나 논란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지난 총선 때 당에서 결국은 후보를 내세울 수 없었던 상황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정치인이 나와서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당원들이 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의원을 지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상당히 정서에 많이 깔려 있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봉주 후보에 대한 지지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생각이나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찍으면 바로 그냥 최고위원이 되고 이런 거하고는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게 밑바닥에 있는 그 당원들의 어떤 정서까지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지난 27일 부산 경선에서 소수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렇게 한 발언을 놓고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비판에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후보를 겨냥해서 분열적인 발언이다. 철회하고 사과해야 된다. 김병주 후보는 열성당원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다른 목소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체주의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한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신 독재를 정당화했던 박정희 정권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김두관 후보의 이른바 개딸 발언을 놓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김두관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두관 후보가 초반에 그래도 조금 성적이 좋았잖아요. 근데 성적이 갈수록 안 좋으니까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 우리를 사랑하는 당원들을 향해서 개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해도 그런 말 들을 때 속상한데 아니 민주당의 당대표가 대시됐다는 분이 개딸이라는 것을 조금 부정적인 어감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당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혁의 딸이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적극 지지층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두관 후보께서 조금 잘못된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 당원들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으면 2등과 3등 후보에 대해서 존중을 좀 보여줘야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와야 그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선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총구를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안으로 돌리지 말고 좀 바깥으로 돌리고 조금 순화된 말로 좀 전당대회가 품격 있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후보의 발언이 뭐 개딸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안 썼느냐보다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지금 오늘날의 민주당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저는 뭐 민주당 당원들이 전체 개딸이냐, 전체 강성 지지층이냐,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소수라도 이 조직된 소수가 상당히 다수의 침묵하는 다수의 여론을 통제하고 결국은 한쪽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수박 논쟁과 같은 그런 아주 그 적대적인 정치를 이 개딸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상당히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저는 김두관 후보의 발언이 뭐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좀 다시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좀 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방송사법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정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 25일이었습니다. 해병특검법안이 재의결 결과 부결이 됐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방통위법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바로 필리버스터를 돌입을 했고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 이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이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안 방문진 개정안은 이미 처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남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이것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사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방침인데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계속해서 방송사법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 강제 종료시킨 다음에 단독 처리하는 것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결국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을 놓고 이것이 악순환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모 신문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22대 국회의 뉴노멀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결국엔 뭐 필리버스터든 여당의 저항이 생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표결에 들어가서 결국 법안이 폐기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야당도 책임에서 완전히 뭐 비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가 이런 정치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얘기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너무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방송 관련돼 있는 법안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21대 때 통과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민주당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통과시키는 거다. 또 통과시키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민주당에 대해서 전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잘못하면 국민의힘도 잘못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걸 바로잡으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방통위법도 역시 지금 2명 체제로 운영되는 거 합의제국에서 2명으로 운영해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만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중요한 방송 정책들을 결정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의사 정족수는 4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오히려 반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송법이라고 얘기하지만 KBS, MBC, EBS 그 공영방송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정권 바뀌고 나면은 늘 이사진 쫓아내고 대통령의 복심에 있는 누군가가 결국 사장으로 내려오고 이런 내리꽂히는 방식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싸움이 매 정권 바뀔 때마다 있었거든요. 이 악순환 그대로 둘 겁니까? 그렇게 하고 친정권 방송 만들어야지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 고리를 끊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우리도 똑같이 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최소한 언론 정책에서 여러 가지 뭐 언론 장악이다, 언론 탄압이다 여러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동의해주고 넘어간다고 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참 잘했다. 이런 평가 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괜히 윤석열 정권에서도 방송 장악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미 뭐 거부권을 다 행사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에는 법안 가지고 가면 그냥 윤 대통령이 그냥 국회 의견에 맡겨놓겠다라고 최소한 통큰 결단을 해주는 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왜 그 고리를 국민의힘 끊습니까? 민주당 나중에 집권하면 그때 끊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관심 있는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강행 처리하고 민주당이 그다음에 거부권 깔끔하게 행사하고 재의결을 한 다음에 가결되면 문제겠지만 대개 부결이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정치가 부재합니다. 정치가 없어요. 야당은 나한테 입법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통령은 그렇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거부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입법권과 거부권이 기계적으로 행사될 뿐이지 이런데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국회는 그냥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정치의 부재에 대해서 국민들은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정당 지지율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들한테 아주 엄청난 역풍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처리한다 이런 계획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맞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방송사법과 같은 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앞서서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그 사이에 정치가 없어졌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권을 향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출구는 없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출구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나 국민의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 없으십니까? 아니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과 펼치고 싶은 혁신적인 어떤 정책들이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게 비로소 마무리가 되고 실현이 돼서 국민의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만 하더라도 탄핵하면 임명하고 탄핵하면 임명하고 또 뭐 노란 봉투법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시키면 필리버스터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도돌이표가 되니까 어느 법안 하나가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법안을 통과 못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점이 보통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만 하더라도요. 단체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중앙정부니까 대통령 아니겠어요? 네.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과 정치력을 통해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책임 있는 여당이 이런 것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없나 보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새술은 새부대 한동훈 신인 당대표가 저는 취임했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저는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과연 이 상황을 풀어나갈 해법은 없을 것인가, 출구는 없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늘 교착 상태가 머물러져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따로국밥처럼 도는 것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 근데 저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즉 지난번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했고요. 또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강력한 의회 권력을 줬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뒤집어 말하면은 무엇이 정답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설계한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설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입법권은 입법권대로 의회를 하지만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요. 나중에 언젠가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가방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흘간의 인사청문회 현장 방문까지 진행을 했는데 현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민주당이 곧바로 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었고 이진숙 방통위원 후보자가 만약 임명된다면 민주당이 또다시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짜리 방통위원장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일주일도 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정에 대한 해석, 뭐 위법이냐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들어간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곧바로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당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최소한 야당이 덜 반발할 만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야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일부러 임명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에 본인이 했던 전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일 언론 탄압을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인물을 일부러 MBC 출신을 임명한다고 하는 건 MBC 이사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 방통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MBC 사장도 다 교체해서 결국은 바이든 날리면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할 거야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투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임명하면 내일쯤 임명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임명하면 곧바로 MBC 이사진 이미 공모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사 선임하고 야당에서는 바로 탄핵안 발의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이런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아까 대통령 권력하고 입법부하고 권력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제도상의 허점이고 문제점이다. 그거는 이번에 새로 생긴 문제는 아니고요. 이전에도 계속 있어왔던 문제예요. 이전에도 없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걸 주도적으로 푸는 건 결국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전혀 야당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면은 그러면 야당이 추천하고 난 다음에 방통위를 다 구성해서 5명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 제시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MBC 이사진을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가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정치도 어그러지고 국정도 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 위법한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재직 중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일을 했을 때 탄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위법한 행위를 할 만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수 없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것은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된 후가 아니기 때문에 재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한테 무슨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까? 김홍일 위원장한테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추락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조국당까지 해가지고 야당 전체의 지지율보다 이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기현상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사색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